우선 이 시간에는 랄프 그린슨의 작업동맹에 대한 논문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게 되는데, 우선 이분이 그린슨이 주장하는 작업동맹 워킹 얼라이언스에 관해서 이분은 워킹 얼라이언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워킹 얼라이언스의 개념을 주창하는 분 중에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했던 제첼 같은 분은 치료동맹이라는 용어를 썼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테라피틱 얼라이언스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그린스는 같은 의미로 워킹 얼라이언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워킹 얼라이언스라는 개념을 실제 임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워킹 얼라이언스하고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 이 두 가지로 임상 상황에서 분석가와 피분석가 사이에 트랜스퍼런스가 일어나는데, 그 트랜스퍼런스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워킹 얼라이언스, 하나는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라고 구별을 하고 있다고 우선 이해하시고, 그럼 워킹 얼라이언스가 만들어지는데 기여하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 그 워킹 얼라이언스가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는가? 나중에 우리 공부하겠지만 워킹 얼라이언스라는 개념 자체를 부인하는 많은 또 학자들이 있으니까 모든 분들이 이 워킹 얼라이언스를 선호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그린슨처럼 워킹 얼라이언스 개념을 가지고 임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워킹 얼라이언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떤 요인들이 워킹 얼라이언스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환자 쪽에서 워킹 얼라이언스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워킹 얼라이언스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전이가 일어난다고 하는, 여기 이고 사이칼리 쪽에서 전이라는 것은 나르시스틱 전이가 아닌 아브젝트 트랜스퍼런스를 얘기하기 때문에 대상관계 능력이 있어야 된다. 대상관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오브젝트 리레이션스가 아이가 성장해서 성숙하는 과정에서는 처음에는 자기 혼자 있던 세계에서 어머니와의 어떤 심바이오틱한 공생적인 관계를 경험하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분리 개발화가 돼서 대상과 내가 다른 상태, 각각 다르다는 전제에서 그 대상, 다른 대상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 대상 관계의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상 관계를 이룰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이고가 있어야 된다. 그런 성숙한 이고가 있는 분이 이런 워킹 얼라이언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치료하는 학파에 따라서는 프리에더퍼런 환자를 보기는 하지만 현대정신분석에서 아직 뉴라틱한 레벨에 가지 못한 초기 환자들을 보지만, 초기 환자들은 워킹 얼라이언스를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워킹 얼라이언스를 이룰 만큼 이고가 성장할 때까지는 워킹 얼라이언스가 없는 상태에서 치료를 한다. 이게 프리에더폴 환자를 보는 현대정신분석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꼭 온전하게 워킹 얼라이언스가 있다 없다라고 볼 부분이 아니라 정도 문제로 어느 정도 협조가 점점 잘한다 하고 이해한다면 너무 이분법으로 생각할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분석과의 관계, 치료 관계라고 하는 것도 대상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독립된 인격자로서의 대상들과 그리고 독립된 인격으로서 내 셀프, 내 이고가 건강한 어느 정도 분리된 독립된 이고 상태
셀프 상태를 가진 사람만이 작업동맹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 환자가 컨트리뷰션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왜 환자가 트랜스퍼런스가 전이를 형성할 것인가? 전이의 형성을 본다면 여기에는 과거의 삶 속에서 특히 초기의 생애 속에서 instinctual dissatisfaction이라 역동적인 불만족, 채워지지 않았던 결핍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기의 욕동이 만족되지 않은 결핍의 상태로부터 오는 반응이란 얘기. 그래서 과거에 욕동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니드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것을 다시 계속해서 이 욕동을 방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찾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과거에 불만족된, 과거에 충분히 디스차지하지 못한 어떤 충분히 방출하지 못한 이런 본능적인 충동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방출할 대상을 찾고 있어서 우선 치료 관계에서는 가까운 대상이 치료자이기 때문에 치료자에게서 대해서 이드의 내용물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특히 리비도나 어그레션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의 결핍에서부터 이러한 트랜스퍼런스 욕구가 생겨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환자가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해서 바로 워킹 얼라이언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또 하나 기여하는 부분은 분석 상황 자체가 트랜스퍼런스 그 중에 워킹 얼라이언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요인들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은 이게 꼭 제한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망라할 수 있게 사람마다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선 하이 프리퀀스 비지트란 방문을 빈번하게 하는데 전통적인 정신분석에서는 주 4회, 5회 이렇게 일주일 내내 분석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집중적으로 자주 만나기 때문에 여기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일어나죠. 아주 클로즈니스가 생겨나면서 여기 전이정서가 발생하기 쉬운 관계에 있게 되죠. 그렇지만 현대정신분석에서 돌보는 프리에드퍼런 환자들은 주 3회를 만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자극이 있을 때는 내담자가 이걸 견뎌낼 수 없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담자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횟수도 제한이 되죠. 그래서 주 3회, 4회, 5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프리에드퍼런 환자들이 워킹 얼라이언스가 안 일어나는 것하고 서로 맥이 이어지죠. 그래서 그런 프리에드퍼런 환자들은 워킹 얼라이언스가 없는 상태에서 치료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환자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치료자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뉴라틱한 환자를 보던 그 에너지 가지고 몇 사람의 에너지를 써야 프리에드퍼런 환자 하나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소를 뒤에서 그냥 따라가면 힘들지 않는데 소를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는 소를 끌고 갈 때는 한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죠. 그만큼 힘이 드는 거죠. 저항이 완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 나오는 게 long duration of treatment죠. 우리가 이런 정신분석에서는 보통 몇 년, 3년, 5년, 7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내담자를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이 특히 작업동맹이 이루어질 가능성들이 높죠. 그래서 우리 단기치료 특히 어떤 인지 행동치료 쪽에서 본다면 보통 그분들은 치료를 뭐 10회
20회 이렇게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고자 하는데 거기에서 생각하는 치료의 개념이 다르겠죠. 우리는 환자들의 무의식 속에 있는 요인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분들을 근원적인 치료를 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증상 치료하고 어떤 면은 그분의 성격 구조에까지 어떤 정신기구의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치료가 불가피한데 이 장기적인 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작업동맹이 일어나기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리고 보통 카우치를 사용하는 것도 여러분 카우치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자유현상이 가능하게 하고 또 판타지가 자유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속에서도 환자 스스로 리플렉션 할 수 있는 공간을 주죠. 우리가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는 본인이 자기를 리플렉션 하기가 굉장히 힘드는데 카우치에 누워있는 경우에는 치료자가 침범적으로 다가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분이 침묵이 필요할 때는 침묵하면서 사이렌스 속에서 자기 자유현상도 가능하고 리플렉션도 가능하고 리플렉션이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자기 몫을 해낸다는 얘기죠. 자기 몫을 하는데 어떻게 카우치가 도움이 될 수 있다. 환자가 치료자와 함께 어떤 통찰을 함께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여기서 워킹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석에서 환자를 돌보는 것은 대부분 환자가 가지고 있지 못한 통찰을 분석가가 가지는데 그 통찰을 환자가 스스로 가질 수 있으면 좋은데 갖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치료자가 통찰을 가져서 그 통찰을 언어로 전달을 하는데 이것을 환자가 치료자가 주는 통찰을 가져가는 것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치료자의 이런 성찰하는 기능 이것을 자기의 인터널라이즈 함으로써 아까 partial ident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동일시에서 환자의 분석하는 어떤 이고를 자기도 가져와서 본인 스스로 셀프 애널리시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찰하는 자, observing 이고의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작업동맹이 이런 것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카우치를 사용하는 사일런스라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에게 보통 정신분석이나 상담을 할 때 이 상담이라는 말이 잘못 이해되는 거예요. 서로 상자 말씀 남자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말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 상담 톡 테라피로서의 상담 상담 치료에서 상담은 이때 말하는 것은 톡하는 것은 분석가가 톡하는 걸 중점이 있는 게 아니고 피분석가 스스로 얘기함으로써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분석가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정신분석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토픽을 선점하거나 환자에게 질문을 우리 호기심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치료 세팅에서 환자가 저항하고 있어서 미닝풀한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어떤 면은 전향 프로그레시브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답보 상태에 있거나 전혀 무의미한 것에 쳇바퀴도 돌고 있고 자기의 정서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판타지가 드러나는 것을 계속 저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인터벤션을 하는 것은 가능한데 우리가 그리고 환자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어떤 통찰이 있을 때 그 통찰을 전달하는 해석을 하거나 하는 것은 그런 개입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도 말을 치료 상담자도 언어를 통해서 대화를 하지만 그 대화의 주인은
내담자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분석가가 상담자가 그 내담자 환자 스스로가 분석가가 하는 것처럼 자기를 분석해낼 수 있는, 그리고 자기를 성찰할 수 있고 자기를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도록 도와준다고. 그렇게 될 때 이게 작업 동맹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분석 상황에서는 분석가는 끊임없이 작은 해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환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닮아간다는 얘기죠. 그런 게 분석 상황에서 주는 여러 가지 기여들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분석가가 성실하게 매 세션에서 환자에게 그 현실을 필요한 경우에 관찰하고, 계속해서 관심과 관찰하고 필요할 때 해석을 하는 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환자가 분석가의 이러한 성실하게 분석하는 모습을 동일시함으로써, 부분적으로 동일시하게 돼서 자기 스스로 분석을 해나간다 하는 이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마들링을 하고 있는 거죠. 분석가의 실제 분석 작업을 환자가 자기 안으로 내면화함으로써, 동일시함으로써 작업 동맹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분석가의 성실함이 우선 중요하겠죠. 그리고 노월드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석가가 환자의 어떤 발달의 가능성, 환자가 가진 휴먼 포텐셜이죠. 환자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관심을 계속해서 환자 내에 있는 포텐셜을 본다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환자의 힘든 부분, 환자의 컴플렉만 보지 말고 환자한테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보라는, 이건 어쩌면 휴머니스틱 사이코 애널리시스 쪽에서 어떤 로월드가 배워온 걸 가능성이 있죠. 로월드가 이고 사이콜로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미국에서 토착적인 정신분석이 인터퍼스널 사이코 애널리시스예요. 그 인터퍼스널 사이코 애널리시스 쪽에서는 휴먼 포텐셜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포텐셜을 분석가가, 내담자가 가진 포텐셜을 계속 관심 가지고 보아주고, 어떨 땐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한다면, 이거 자체가 환자가 스스로 성장하는 것, 발달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계속 가지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가는 그냥 분석만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테크니컬하게.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가 만족을 주는 게 분석가가 아니고 분석하는 사람이다 하는 건 맞는데, 그럼 분석만 해서 사람이 어떻게 될 거냐? 분석은 왜 하느냐? 분석을 함으로써, 통찰함으로써 이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인간 성장이에요. 휴먼 그로우스가 일어나야 분석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정서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 잠재된 성장력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이 가진 어떤 트라우마틱한 상처 부분도 어루만져야, 잘 이해해서 분석해서 이분을 도와줘야 되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분이 스스로도 잘 모르고 있는 잠재력이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이런 지점에서 조금 다른 견해이죠. 그것도 하나의 분석이라고 볼 수 있지만, 분석가가 환자의 발달에 동참한, 환자가 성장하고자 하는데 분석가가 성장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과 환자의 자기 스스로 성장하려고 하는 게, 이게
동맹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분석을 함께 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성장으로 이끄는 이 과업, 태스크죠. 서로 성장한다는 이 과업을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그래서 이게 작업동맹이다. 환자가 하는 것을 치료자도 같이 책임을 분담하면서 이분이 직접적으로 성장시키는 게 아니고 간접적인 도움이지만 이분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지점에서 이것도 넓은 의미의 작업동맹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크린솔은 마지막에 강조하는 게 작업동맹이 환자가 이 공동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분 스스로가 분석 시간에 치료자가 분석해 주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있는 시간에 자기를 분석해내고 있는가? 일상의 삶에 되돌아가서도 심리적인 이슈가 있을 때 자기 스스로 분석해내고 있는가 하는 거가 항상 점검될 필요가 있다는. 그리고 분석 시간 안에서도 이분들 스스로가 분석하는 것을 격려해 준다고 하는 점에서 공동의 관심을 갖는 것, 그래서 작업동맹에 대해서 공동으로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작업동맹을 더 강화시킨다. 그 작업동맹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어텐션을 주는 것 자체가 작업동맹이 더 강화되도록 도와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분석가가 또 기여하는 부분을 조금 더 스페시파이 해보자면, 아까 첫 번째는 환자가 기여하는 부분, 그 다음에 분석 상황이 기여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분석가의 기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분석가가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가져서 가만히 있다가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어서 이걸로 한꺼번에 이 사람을 어려운 점을 해결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매일매일 작은 스텝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나하나 해석해 나가는 이 데일리 워크가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는. 그래서 이 통찰을 하려고 끊임없이 관찰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모습, 그거 자체가, 그래서 환자가 어떤 머티리얼을 가져오더라도, 환자의 어떤 행동이 있더라도 그것을 심리 내적으로 잘 이해하고 분석해내려고 하는 이 끊임없는 노력을 보이는 것 자체가 환자 입장에서 저렇게 해야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구나 알게 돼서 작업동맹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일관성 있는 흔들림 없는 분석, 이것이 환자의 환자의 작업동맹을 돕는다 같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왜 찰스 브랜나가 중요한 분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정신분석학계에 굉장히 큰 리더 역할을 하시던 분인데, 이분은 아주 정치한 논리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책은 아마 여기 ICP에서도 제가 한번 강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 ICP에서는 한번 강의를 하고 있으면 제가 또 하고 있는 ICC에서는 2번, 3번 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만큼 저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번역된 책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시간 날 때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고 사이칼리스트를 가장 정밀하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분의 아주 논리적인 책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우선 이분은 지금 이고 사이칼리스트 중에 우선 첫 번째 엘리자베트 제첼이라는 분이 우리가 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치료 동맹, Therapeutic Alliance라는 개념을 우선 1956년에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랄프 그린슨이 1965년에
어쩌면 제셀이 사용한 테라피틱 얼라이언스라는 것과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거는 용어를 워킹 얼라이언스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가 거의 이론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어느 쪽 용어나 그냥 섞어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작업동맹이 상당히 실질적으로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찰스 브랜너는 여기에 본인의 임상 경험이나 이론적으로는 이걸 납득하기 어렵다 하는 반론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이 맞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입장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정시분석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큰 흐름이죠. 하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임상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개념인데, 또 정신분석학계 한 거장이 볼 때는 엉뚱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전이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걸 엉뚱하게 둘로 나눠서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겠다 하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죠. 아마 어제 발제 속에 우리가 읽었었는데, 일자베스 첼의 논문에 보면은 본인의 직접 사례 같지 않은 간단하게 두 개의 사례가 나와요. 이 두 개의 임상 사례가 나오는데, 여기서 제공된 기록, 이 데이터, 여기서 인용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 속에서는 정확한 전이 해석, 말하자면 correct transference interpretation, 우리가 정신분석은 얼마나 정확한 전이 분석을, 전이 해석을 해낼 수 있느냐가 아주 크리티컬한데, 전이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것 이외에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입증할 수 있느냐. 또 어떤 엘리자베스 자체를 얘기했듯이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 그러니까 전이 신경증과 구별되는 치료 동맹이라는 것이 꼭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전이를 해석하는 것만큼 치료동맹을 발전시킬 만큼 그 치료동맹이라는 게 중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주장은 있지만 이걸 실질적으로 입증할 사례에서는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사례 두 가지만 제시했어요. 아마 어제 그 논문을 읽으면서 저도 좀 코멘트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랄프 그린슨의 작업동맹, 워킹 얼라이언스 개념에 대해서 이분이 근거로 제시한 임상 사례 4개를 제시를 했는데 다 본인의 사례예요. 그중 2개는 다른 분석가가 보다가 치료 중단이 된 이후에 이분에게 옮겨온 케이스예요. 그리고 다른 분석가가 이 사람을 치료하면서 지금 그린슨 얘기로는 워킹 얼라이언스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 환자를 잘 돌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그리고 본인의 사례, 본인이 보았다가 중간에 치료 효과가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쉬도록 권유하고, 그래서 그분이 일단 떠났다가 나중에 돌아온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분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이 4개의 사례가 다 어떻게든 분석이 불가능한 사례처럼 프레젠테이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석적인 어프로치로 이분들을 다루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를 해소하는 쪽으로 갔었다고 한다면 치료할 수 없는 환자들을 본인은 그중 한 사례는 정신분석적으로 치료할 수 없어서 6개월 동안 자기가 정밀하게 관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정신분석으로 치료할 만큼 이고 스트렝스가 없는 환자에서 서포티브 트리트먼트를 하는 여성
분석가에게 자기가 리포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분이 다른 치료자가 이미 실패한 케이스를 몇 년씩 실패한 케이스가 본인에게 와서 본인이 다시 6개월을 봤다는 얘기는, 그럼 6개월 동안 이분이 프리에다프럴 환자인지 뉴라티브 환자인지 이걸 구별해내지 못했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임상의 실패예요. 임상의 실패인데, 이분이 워킹 얼라이언스를 가지고 자기의 이론을 옹호하기 위한 어떤 사례로 들고 있는데, 그 사례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4개 사례도 어떤 면에서 이분이 전이를 충분하게 파악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류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지금 다 전이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하시죠? 전이를 들어도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임상을 오래 하고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이론가인 분들도 실제 본인 사례를 하면서 이 전이를 바르게 이해하는 게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전이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정확한 전이 해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치료의 과정이에요.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전이 해석을 바르게 했을 때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본다면 그거 자체는 너무 쉽게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그린손이 아까 얘기대로 두 훌륭한 저작들이죠. 하나는 엘리자베스 제첼의 치료동맹, 그리고 랄프 그린손의 작업동맹. 이 두 가지 이론, 두 사람의 이론을 하나하나 그 사례들을 가지고 다 논평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 논평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왜 찰스 브렌나가 이분들의 사례, 그 사례를 가지고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한 건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보시면 좀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그린손이 마지막으로 보는 부분은, 지금 1956년 이후에 이런 개념들이 나왔는데, 본인이 지금까지 조사한 모든 여러 가지 사례들을 다 해봤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 이론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자기가 볼 때는 이게 밸리드하지 않고, 이게 적절하지 않고,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우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치료 과정에서는, 치료는 처음부터 이고 사이콜로지 쪽에서 본다면 이드가 중심이 아니고 이고가 중심이라고 하면 방어 중심이죠. 그래서 저항을 분석해내는데, 치료가 진전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모든 게 저항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눌 게 아니고, 우선 치료 상황에서 저항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항이 있을 때는 이걸 저항을 그냥 우리가 암시를 하거나 또는 corrective emotional experience나, 그래서 suggestional corrective emotional experience라고 하는 것은 교정적 정서 경험을 한다는 입장에서 접근해서 이 저항들을 어떻게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작 전이는 분석을 통해서 해소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항을 다루는 유일한 길은 이분은 저항에 대한 분석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저항 분석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항 분석은 왜 어려우냐 하면, 환자가 자기가 저항하는지를 몰라요. 그게 무의식이 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과거에 변사또가 춘향이를 치죄할 때 어떻게 치죄했어요? 죄를 물을 때 네 죄를 네 알렸다 했죠. 춘향이는 자기가 지은 죄를 아는데, 여러분이 만나는 환자들은 자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식으로 치료해달라고 하면서 치료를 내가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짜증나게 계속 하느냐고 물어본다면, 그분은 자기가 왜 그런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저항은 무의식에서 일어나고, 대부분의 저항은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는 저항일지라도 그 밑바닥에는 또 무의식이 있으니까
결국은 저항은 무의식에서 오는 것이다 하기 때문에 환자가 모르는 것을 임상가가 알 수가 없겠죠, 처음에. 그래서 아주 세밀한 관찰을 하지 않는 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 분석 자체가 만만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저항이 이해돼야 돼요. 우선 언더스탠드가 돼야 돼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급하게 인터벤션 하실 생각하면 큰 사고 나는 거죠. 이해가 되면은 그때 해석을 하게 되는죠. 그래서 우선 먼저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들을 쓰고 또 여러 가지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어려움을 갖게 되는데 확실하게 어떤 인과관계를 얘기하기 굉장히 힘들죠. 보통 저항이 어디서 왔다, 그리고 어떤 성질이다, 어떤 성질의 저항이고 이것은 어디에서 이러한 저항이 생겼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의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observation 하면서 하나의 가설을 가지고 그 가설이 맞는지 스스로 검증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실체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완만하게 이게 드러나는 과정이지. 내가 척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저항하는지 알겠다, 어디서 이게 문제가 생겼다고 알겠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 되면 여러분이 남산에 가서 자리 펴고 앉아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루틴하게 그리고 어떠면 일관되게 집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관찰하는 사이에 이 저항의 성질과 어떤 종류의 저항을 하고 있고 그것은 어디에서 유래하는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분석에서 이분은 분석에 대한 철학이 확고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고 사이칼로지스트의 가장 뛰어난 훌륭한 학자이 100년을 사시는 동안에 임상을 몇십 년이나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경험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하고 수명을 거의 같이 하신 분이 모던 사이코 애널리스트인 스파트니스예요. 스파트니스도 99세, 두 분이 다 어쨌든 100세를 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신분석에 가장 뛰어난 수재 두 사람이 100살을 살았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죠. 여러분들이 뚜렷한 분석가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수명의 2배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장수를 위해서 좀 더 분발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어떠면 분석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게 테라피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상에서 만나는 분석은 테라피죠. 치료다는 얘기예요. 물론 정신분석은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만날 때는 이건 다른 목적이 아니고 테라피, 치료 목적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치료자라고 한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우리의 프로페셔널 커미트먼트가 필요하다. 그 전문가로서의 우리가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하는 전문가다운 어떤 우리의 역할에 대한 확실한 그걸 우리말로 뭐라고 커미트먼트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서약이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다짐. 투신이요. 네. 투신.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투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신현님이 그러니까 이 치료자라고 해서는 프로페셔널 전문가적인 투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냥 내가 아르바이트 삼아서 좀 해보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이분들의 삶 전체에 관련된 것 때문이에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닥터란 얘기예요. 우리는 마음의 닥터. 어쩌면 마음을 좀 넓히면 영혼의 닥터고 마음의 의사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우리는 전문가로서의 투신을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투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체적인 그 케이스를 충분하게 분석해야 된다. 분석하는 작업이 우리의 투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케이스를 바르게 분석하는 건데, 이때 나오는 어떤 테크니컬 룰들이 있었죠. 어제 우리가 나왔던 건 뭐예요? 테크니컬 룰스가 보통 하나는 우리가 거울처럼 중립을 지켜야 된다 하는 룰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가 뭐였죠? 안전한 환경도 그렇지만 우리는 만족을 주는, 그러니까 이게 룰 오브 트리트먼트를 할 때 abstinence 또 deprivation, 그러니까 결핍을 가지고 치료하는 거다. 그래서 만족을 gratification을 주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이 두 가지. 그래서 함부로 지나친 만족을 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두 가지 룰인데, 이 룰들, 테크니컬 룰들은 이건 하나의 커맨드먼트가 아니라 10계명처럼 이걸 지키지 않으면 잡혀가는 이런 룰이 아니고 환자를 잘 보기 위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일 뿐인데, 여기에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룰들은 우리가 중요한 가이드라인이긴 하지만 이 환자의 전체적인 분석 상황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먼저란 얘기예요. 너무 엄격한 룰을 가지고 볼 부분이 아니고, 룰은 이분들을 이해하기 위한 툴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이 환자를 충분하게 이 분석 상황에서 맞지 않으면 그걸 누그러뜨려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아마 우리가 정신분석 학계 밖에서 정신분석가들 비판하는 내용 중에 너무 권위적이고, 그리고 전혀 인간미가 없고 융통성도 없고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으면서 환자 보고 그냥 자기가 다 알아서 하라고 한다, 뭐 이런 어떤 것들은 아마 수련이 충분하게 되지 않았거나 잘 정신분석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을 전체로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본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죠. 어떠면은 정말 커미트먼트를 가지고 투신하고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이해하려고 투신하고 있는 많은 분석가들이 있는데, 실패하는 분석가들이 어느 사회나 있는데, 이것을 전체인 양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너무 중립을 지키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아주 비인간적으로 대하라는 게 아니라, 가장 여기서 찰스 프레너가 하는 얘기는 가장 인간적이다 하는 휴메인하다고 하는 것은 분석을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인간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인간적인가 하는 것은 이 치료를 가장 잘하는 방법을, 잘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이 사람의 친절한 것만 가지고 이게 인간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분이 고름이 들어있는데 이걸 짜야 되는 상황인데 이분이 아프다고 해서 짜지 않는 것이 인간적이냐 하는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면은 여러분들 마음의 의사라고 한다면, 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퓨어라는 말이 이게 나오죠. 치료하기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내가 싫거나 내담자가 싫더라도 치료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된다는 것이 클리어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환자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충분히 되고, 그래서 correct interpretation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싫더라도 환자가 싫어하더라도 그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환자가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워킹 얼라이언스가 맺기 전에 워킹 얼라이언스를 우선 맺는데 중점을 둬야 되고, 이 사람 싫다고 한다면 그럼 지금 고름이 터지기 일보 전인데 그냥 내버려 둘 거냐. 지금 수술이 꼭 필요한 암 환자라고 한다면 이 암 환자에게 메스를 대야 되는데, 이분은 자기 몇 달 더 우선 지내보고 나서 생각하겠다고 할 때 그냥 그 사람의 의견을 쫓아갈 것이냐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닥터라고 하는 개념, 큐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좀 선명해질 거예요. 이 찰스 브렌너는 굉장히 라디칼하게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치료에는 고통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치료를 여러분들이 상상한다면 그건 신기루죠. 그래서 지나치게 우리가 워킹 얼라이언스의 비중을 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치료할 길이 없지 않을까 하는 어려움이에요. 서퍼링이라는 것은 치료에 불가피하게 수반된다는, 서퍼링의 정도죠. 그래서 다른 쪽에서 우리가 본다면 어느 치료 환경에서나 결국은 그래티피케이션과 프러스트레이션이에요. 만족과 좌절인데, 이 사람이 치료를 그만두지 않을 만큼의 만족이에요. 만약에 이 정도 안 해주면 이 사람은 치료를 못 오겠다고 하는, 그게 만족을 줘야 될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밖에는 프러스트레이션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프러스트레이션이 없으면 인사이트가 생기지 않고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프러스트레이션만 주게 되면 치료를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를 계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그래티피케이션, 그 만족은 최소한이에요. 나머지는 프러스트레이션이라, 이렇게 우선 만족을 최대한 주고 여유가 생겨서 프러스트레이션을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쪽에 비중이 있느냐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족을 주는 것은 이 좌절을 견딜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만족을 준다. 최소한의 만족으로 치료를 해나가는 게 정신분석이다. 이제 이렇게, 아마 이게 찰스 브렌너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워킹 얼라이언스라는 개념하고 어쩌면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라는 개념을, 그래요. 전이가 일어났는데 이걸 두 개로 나눈다고 하는 게 무리라는 얘기죠. 다 하나의 트랜스퍼런스라는 얘기. 워킹 얼라이언스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얘기를 안 하겠다, 뭐 이런 거라고 무슨 쉽게 얘기를 해본다면,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지 않아서,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왜 친절한 사람이 필요한가? 그리고 나의 어떤 것이 당신에게 친절하게 느껴지지 않는가? 라는 질문 속에서 이거 자체가 전이라는 얘기예요. 워킹 얼라이언스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워킹 얼라이언스를 필요로 하는 상황 자체가 전이에서 오는 거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전이 분석의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워킹 얼라이언스 개념을 가져오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인휴메인 혹은 인휴먼, 아주 인간적이지 않은, 환자의 인격이 존중되지 않는다 하는 것들이 실제로 치료자가 그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의 전이 속에서 과거의 대상이 자기에게 항상 자기를 보호하지 않고 자기를 퍼스큐터리한, 가혹하게 가학적인 이런 박해자적인 사람에 대한 내적 이미지가 있다고 한다면 치료자에게 이게 투사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선생님이 너무 불친절해서 난 1년 동안 아무 말 안 할래요 라고 한다면, 지금 아까 그린슨 같으면 이게 워킹 얼라이언스가 안 이루어졌는데 그 워킹 얼라이언스를 먼저 이루어야 된다고 우기는 건데, 찰스 브렌너 같으면 이분이 왜 그러는지 하는데 바른 언더스탠딩이 먼저 필요해요. 언더스탠딩이 되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 내가 아무리 친절하게 하려고 해도 이 사람은 친절하지 않다고 받아가고 있는, 이것을 바르게 해석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충분한 언더스탠딩이 되고 커렉트 인터프리테이션이 된다면
그걸로 해서 이분의 협조, 당연히 치료가 진전돼. 그러니까 리시스턴스가 사라진다.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로 이걸 다뤄야 된다는 결국은. 이걸 자체가 뉴로시스라는 얘기죠. 나에게 전이 상황, 이걸 워킹 얼라이언스라고 보는 것 자체가 트리트먼트,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하고 다른 게 아니고 이게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인데 이걸 이 중에 비인격적으로 느껴지는, 비인간적으로 느껴지는, 비민주적으로 느껴지는 이 부분만 떼가지고 이건 워킹 얼라이언스를 해야 되니까 그건 아직 전이 해석을 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주는 쪽으로 이게 워킹 얼라이언스를 맺기 위해서 조금 이런 전이 해석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이 사람을 돕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보는 게 찰스 브렌나의 생각이에요. 이건 우선 저항 분석이 가장 결정적으로 필요하다는 이런 경우가 워킹 얼라운스를 요구하는 그 상황 자체가 어쩌면 전이 분석의 대상, 저항 분석의 대상이라는 얘기죠.